대장 섹터나 조정이 임박했다는 사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벌어도 되나 했을 때가 거의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데니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자산가분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나서 오늘은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집 부자영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찐 자산가들 인터뷰들을 여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인 제가 어느 정도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벌어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님을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좀 모자이크 좀 빼달라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신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점 보시는 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님은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금융계에서 한 20년 이상 일단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주식 관련한 투자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인 투자, 전업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전에 금융권 있으셨을 때 네네. 보면은 이제 부자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셨던 분 중에 뭐 여러 가지 자산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제일 성공하셨다는 분이 얼마 정도 자산을 지금 보유하실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자산이 컸던 분은 이제 한 500억 정도, 그 1000억 사이 뭐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 주식은 사실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규모는 한 100억 내외.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진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여기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주식이 거의 뭐 99% 이러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긴 했거든요. 아니 뭐 지난 편에 이제 좀 미술품이나 이런처럼 다양하고 주식을 10%만 하시는 분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크리스님께서 보셨을 때 그분은 주식의 전체 자산에서는 한 20% 정도? 그 정도라고 이제 현재는 그런 거고, 그 자산을 일구는 과정은 이제 거의 100% 다 주식이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주식 쪽에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옆에서 자산을 일구는 걸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그분들의 투자 철학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주식 투자하면 보통 뭐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산을 일구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은 보통 시드 머니는 사실 각자 다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다 처음부터 큰 자산으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처음 시드는 다 10억 언더였던 것 같습니다. 10억이면 근데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큰 돈이지만 근데 또 그 10억 언더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엔 뭐 몇천만 원이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수백만 원으로 시작한 분도 있고, 그 수백만 원도 대출로 시작하신 분도 그래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 100% 차입으로 그냥 남의 돈으로 일단 시작한,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마통 뚫어서 이렇게 주식한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케바케 사바사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케이스마다 전부 다 틀리다. 대부분의 이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주식 자체가 이제 되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자산 형성의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뭐 월급쟁이였거나 아니면 그냥 대출을 정말 받아서 재테크를 하는 중에 정말 자기하고 주식이 맞아서 그러니까 그게 다시 직업으로 또 바뀌신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저는 이제 뭐 한 5억에서 뭐 요 정도도 사실 이제 출발하는 분들은 이제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500억 이렇게 이제 이루신 분들은 정말 제가 그때 듣기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단시간에 정말 뭐 어떤 종목 하나를 만나서 크게 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꾸준히 그거를 수익을 쌓아가는 과정이 점점 더 복리 효과라고 저희가 또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드가 계속 커지면서 자기의 어떤 베팅 능력도 커지고 그러면서 자산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나왔던 게 이제 보통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미국 같이 이렇게 중기로 성장한 국가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로 꾸준한 성과를 냈다라는 건데 그게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셨을 것 같은데 책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장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로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실제로 액션을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꼭 자산 형성을 10배, 뭐 100배까지 불리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워낙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처음 입문했던 거는 200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사실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 코스피 지수를 보면 900이 안 됐어요. 900포인트가 됐을 때 엄청 뉴스에서 크게 나왔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 단 예로 얘기하자면 현대차가 3만 원이었던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결국 이제 한국장도 지수는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미국장 대비해서는 이제 미약하지만 일단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 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은 사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09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12년도에 미국 신용 등등이 있었고 19년도에 이제 제일 가까웠던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근데 결국 보면은 굴곡을 다 이기고 되게 기회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기가 됐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시장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위기나 어떤 기회의 그 과정에서 맺고 끊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형성에 이제 크게 자산 형성을 하셨던 것 같고요. 결국 위기 때 잘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한테 계속 기회가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주식으로 버셨던 분들 얘기들은 결국 리스크 관리를 잘하셨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결국 돈을 버셨다.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산 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주식을 좀 팔고 현금을 보유한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한 종목을 막 10배 오른 걸 보여주면서 장기 투자하면 결국 성과를 다 낼 거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네요. 뭐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지금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전자 아직 돌아가지도 못했죠. 이제 8만 원 겨우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서 80만 원 될 때까지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투자 기법이 하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바로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500만 원으로 이제 500억까지 되신 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스타일로 주식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매매 스킬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실 한국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대장 섹터랑 주도주군이 명확하게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 산업을 정확하게 있는 그런 눈들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매매 스킬이 뛰어났다고 해서 뭐 저희가 뉴스 보고 단타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큰 틀을 보고 이 지금 산업의 주도주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잘 매매를 그쪽으로 하신다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스킬이 좋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연자분도 굉장히 그 매매 고단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왜냐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매수매도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뭐 농담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칼 같은 타이밍을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은 깨닫게 되셨고 이제 그 부자분 초고액 자산가분은 또 어떤 스킴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지. 근데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기억력이요?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1년을 놓고 보면 이제 매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쵸. 분기별로.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 타이밍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을 많이 벌 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식을 끌고 가는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가 분기마다 뭔가 매듭을 지어주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매듭을 맺는 과정이 만약에 상승장에서 내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면 사실 장이 많이 올랐다는 증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 섹터나
주도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결국 자기 포트에서 계속 이제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게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임박했다는 사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또 대장 섹터 자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섹터에서 뭔가 또 섹터 체인지가 돼야지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플로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아시겠지만 한국장도 뭐 이제 지수 편입 뭐 또 리밸런싱 그게 다 뭐 뉴스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 패납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또 이제 내 종목이 왜 빠지지? 뭐 그렇게 봤을 때 또 이제 그런 이유가 뒤에 또 숨어 있고 근데 그런 일정들을 잘 기억하고 항상 자기의 그 투자 라이프가 일정적인 그 시장의 스케줄하고 똑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부지런해야 되고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점을 조금 말씀을 여기 뭐 부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 많은 나왔던 출연자분이 뭐 잠을 안 주무신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건 또 새로운 또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즉각 반영을 시키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기별로 끊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리밸런싱을 하고 여기서 막 얘기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자산 배분이죠. 개인으로 따지면은 뭐 주식을 만약에 연초에 100을 샀다고 하면은 뭐 분기말 됐는데 갑자기 시장이 너무 올라서 막 150이 됐어요. 평가액이. 그러면 50 먹은 거라도 일단 팔고서 좀 쉬어볼까?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신다는 거죠. 예, 남들이 다 지금 막 화장품 사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 좋았던 화장품,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 뭐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다. 상승 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점검해 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약간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본능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도 되나? 했을 때가 거의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의 피크인가요? 아니면 전체 자산의 피크? 전체 시장에 대한 피크가. 변곡점이라고 봐야 돼요. 얼마를 버셨길래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산가분들이 보면 뭐 10억이 시드머니까지는 좀 힘들었다. 근데 그 뒤로는 좀 잘 벌린다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 나온 출연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100억 정도 되셨을 때 어떻게 자산 배분을 뭐 부동산으로 빼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많이들 하는데 뭐 미술품 사시는 분도 있었고 금을 사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지.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은 사실 또 이게 한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좀 스페셜리스트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거기에 약간 좀 몰입이 많이 돼 있고 다른 투자 자산은 솔직히 이제 좀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진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또 이제 되게 과감하게 하신다거나 그랬던 분들은 사실 좀 못 만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자산에서 뭐 주식이 80, 90 이상이고 부동산은 그냥 실거주용이나 아니면 뭐 증여받았을 때 이건 그냥 팔기 귀찮다 해가지고 들고 가는 정도지 대부분의 자산을 다 이제 주식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뭐 업그레이드하는 그 정도 동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필수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사시다가 한남동으로 가시는 뭐 약간 이제 그런 케이스는 봤어. 네네. 집을 몇 채를 사놓고 건물을 뭐 융자를 많이 받아서 사놓고 요랬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돈 묶이는 거 싫어요. 네. 유동성이 없으면 이제 오늘 바로 좋은 주식을 찾으면 그걸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이 좀 이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돈이 놀면 안 된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산이 커질수록 비상장 쪽 주식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비상장에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 아니면 이제 그거를 연계해주는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쪽 분들을 연락을 해요. 또 이제 또 법인을 또 갖고 계신 분은 또 이제 그 법인 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PT로 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그 약간 증권사 PB나 뭐 이런 센터나 이런 뭐 좀 유명한 센터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의투라든지 뭐 하나은행 압구정 지점장, 뭐 하나의투 청담 지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PB분들이 계시거든요. 고객 자산가들을 관리해주는 PB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 뭐 100억 이상 버신 분들이나 뭐 몇백억 있다고 뭐 소문이 나면은 이제 돈 냄새를 벌써 맡으시고 비상장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면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뭐 일정 부분 자기 자산에 조금씩 이게 그냥
시딩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PT를 받고 하면서 그 이제 어차피 이제 뭐 다 관련 산업들이 네. 또 이제 좋아하는 지금 트렌드에 있는 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PT를 듣고 하면서도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산업 공부가 되고 또 이제 그 비상장 회사의 어떤 그 이제 CFO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 그게 또 이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즘에는 이제 미국 수출 화장품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올 2024년도 상반기에는 화장품 관련된 산업의 시딩 투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지난번 출연자랑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뭔가 비상장이 많이 돌아다닐 때가 좀 위험하다. 밸류가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대신 그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제안을 받으면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대표들은 어떤 산업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고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뷰를 간접적으로 그 부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창구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장을 뭐 다 투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제안도 많이 받으시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아니면 뭐 자택이나 이런 데서도 PT나 이런 거 받으면서 어떤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매매나 투자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리포트를 읽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제 도움이 될 때도 많은 거. 그렇죠. 보통 근데 그렇게 이제 비상장을 오실 때 대부분 상장사 대표들이 같이 오지 않나요? 그래도 금액이 좀 크면? 그럼 상장 대표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산업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제 막 회사를 키우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좋은 기회를 얻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년 한 반 전에 그 전고체 관련 회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배터리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꿈의 배터리 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분한테 들었던 게 지금 또 사실 이제 잠깐 전고체가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때도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채도 저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막 10년은 안 된다. 뭐 도요타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10년까지 안 걸렸거든요. 2차전지가 이제 뜨고 나서 거의 한 2, 3년 만에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되면서 그런 어떤 비상장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키워드, 정보체에 대한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상장 주식에 또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로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온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는 어차피 본인이 확인을 하고 이제 하시는 거지만 어떤 계속 이렇게 막 많이 들으시겠네요. 100%뭐 투자를 다 하신 건 아니고 그럼요. 예. 일단 또 이제 또 이 밸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게 있고 뭐 어쨌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다 그 주식 카테고리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쏟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주식을 사실 뭐 이제 미국장을 안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럽장이 열리고 이제 저녁에는 요즘엔 사실 이제 휴대폰이 있으시니까 사실 뭐 6시, 7시부터 다 미국 주식 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요즘 또 이제 미국 주식 종목 수가 좀 많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또 사실 하루 종일 주식을 하고 있다고 무방하지 않나. 또 자산가분들 중에 또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도 하시면서 코인도 하시면서 하니까 뭐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뭔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객관적인 시간 투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주식과 관련 없는 회사 일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로 주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네. 일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지인이 5천만 원을 이제 주식을 한다고 저한테 오픈을 했는데 계좌를 실제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열어봤더니 종목이 20개.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거. 네네. 그 20개를 이루는 종목이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에요. 삼성,
LG, 현대 뭐 쭉 깔아놓은.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5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벌고 싶냐? 더블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주식을 하는데.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5천만 원이 1억이 되는데 종목을 20개를 갖고 있다. 그럼 20개가 다 더블이 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건 나도 못한다.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맞네. 그 자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주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장기 투자라고 치부해버리고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방치죠 어떻게. 그런 건 사실 될 수도 있고 또 배당도 받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에 열정을 쏟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주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저랑 비슷한. 싶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분도 사실 이제 제가 뭐 금융계 관련할 때는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집을 사고 싶어요. 2천만 원으로 13억을 벌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식을 시작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수능 만점을 꿈꾸는데 인풋을 고3 때는 미친 듯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1등부터 전국에 60만 등까지 저희는 90만 명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등수가 다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객관적인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인풋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인풋이라도 안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와 비슷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예, 저도 이제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누구 이렇게 좀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 뭐 대부분 비슷해요. 예, 근데 5천만 원이면 되게 크게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평균 투자 금액이 다 500에서 2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5천만 원은 사실 이제 10%를 내면 500만 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분기로 자기가 타겟팅 할 거냐, 단기로 할 거냐, 아니면 1년으로 할 거냐. 근데 1년에 사실 5천만 원으로 500만 원 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10%를 내기 위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과연 효용이 나오겠느냐. 차라리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1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주식은 항상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너무 성과가 적고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차라리 제가 뭐 한 2년 3년이 걸려도 그냥 좀 차 정도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이제 1,000만 원으로 주식하는 사람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1천만 원.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겠다 아, 그런 마인드면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고 이제 주식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네네. 뭐 배당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 5%에서 8%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놓고 이제 오르면 또 주식을 팔고 뭐 요즘 주식이라는 게 약간 코인처럼 움직여서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갖고 있다가 배당주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면 연간에 10% 이상 또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일반적인 관점 입장에서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종목을 깔아놓는 것들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도 20종목은 5천만 원 20종목은 좀 아니잖아요. 예, 보통 맥스 한 10종목 이내? 뭐 더 이내죠. 사실 금액으로 보면. 네.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저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조금 도움되는 팁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 다시 돌아가서 가장 성공하셨던 어떤 그 자산가분을 만났을 때 뭐 200~300만 원, 몇백만 원에서부터 이제 500억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주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 그냥 HTS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그분만의 어떤 좀 특별한 어떤 루틴이나 패턴이 있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일단은